예, 안녕하십니까. 유병태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보시죠. 손해배상 방법, 금전배상이 원칙이다 라고 했고, 그 손해배상의 범위, 통상적인 손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당연한 손해, 이거는 그 예견 가능성 등을 불문하고 전부를 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특별 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라는 것. 일단 그 정도 간단하게 하시고 이것을 보시겠습니다. 자, 171페이지입니다. 손해배상의 방법. 입법주의로서는 금전배상주의, 원상회복주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우리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다른 의사표시가 있든지 뭐 당연히 뭐 이때 다른 의사표시 뭐 당사자 간의 합의를 말하는 거죠. 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다면 그 764조 뭐 명예훼손과 관련돼서 인정되는 것인데 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는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 손해배상 범위와 관련해서 393조에서 제1항에서 통상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2항에서 특별손해는 예견 가능성이 있을 때만 배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그 다음에 173페이지 보시죠. 그 손해배상 범위 결정 기준에 대해서 상당 인과관계설, 위험성 관련설, 규범 목적설 이렇게 나누어진다라고 하고 있는데 옛날에 사법시험 공부할 때 규범 목적설을 그 처음 그 소개하고 왔을 때 어느 교수님께서 그것이 있나 없나 뭐 있는 책을 봐야 된다 뭐 이랬는데 참 그때도 왜 그러셨는지 그러니까 출제하실 때 뭐 학술 하나 가지고 뭐 목숨 걸게 만들고 하여튼 뭐 그런 시절이 좀 있었습니다. 내가 상당 인과관계설도 그 뭐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뭐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뭐 학설 가지고 그랬었는데 참 의미 없죠. 173페이지 보십니다. 상당 인과관계설은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와 상당 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견해인데 이 상당 인과관계라는 것은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 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 사실이 있을 때 양자는 상당 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그 정도 하시고 밑에 보면은 뭐 주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객관적 상당 인과관계설,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 나눠주고 우리나라에서는 뭐 절충적 상당 인과관계설이 다수설이다 나는데 그냥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뭐 밑에 보면은 위험성 관련설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시고 규범 목적설도 소개하고 계신데 넘어가고 판례 보시면 174페이지 우리 판례는 다수설과 마찬가지로 상당 인과관계설을 상당 인과관계설을 취하고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고 넘어갑니다. 177페이지를 보시면은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손해배상의 범위 뭐 송도수 교수님은 여기서도 목차를 한 개 더 내세워서 직접적 손해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보통은 여기서 그냥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에 대해서만 하는데 177페이지 직접적 손해. 예컨대 특정물 채무에서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또 어떤 자가 과실로 남의 장식장에 부딪혀 그 위에 도자기가 떨어져 깨진 경우 목적물의 가치, 도자기의 가치는 직접적 손해이고 이러한 손해는 가해 행위와 상당 인과관계를 따질 필요도 없이 배상되어야 되는데 이것은 근거가 390조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통상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통상손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채무불이행이나 또는 불법행위가 있을 때 보통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손해를 말한다는 거.
이 통상손해의 경우에는 채무자의 예경 가능성을 불문하고 178페이지 보시면은 한 6번째 줄 통상손해는 채무자의 예경 가능성 불문하고 전부를 다 배상해야 된다는 거. 근데 채권자는 채무 불이행이 있다는 사실과 손해액만 증명하면 된다는 거. 그랬을 때 채무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자기의 기책 사유 없음을 입증해서 면할 수 있겠죠. 물론 불법 행위라면은 채권자 쪽에서 불법 행위한 채무자, 가해자의 고의과실 그리고 손해액을 입증해야 될 것입니다. 179페이지 특별손해.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 특별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때 하나여 배상 책임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예견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결과인 손해 또는 손해 액수에 관해서까지 예견 가능성이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 특별한 사정에 대해서 예견 가능성이 있으면 된다는 거. 그럼 예견 가능성을 언제를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가? 채무 불이행 시 예컨대 이행지체의 경우에는 이행기, 이행 불능의 경우에는 불능시, 불완전 이행의 경우에는 불완전 이행을 한 때 그렇게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보시면은 특별 손해의 경우에 특별한 사정의 존재와 그 사정에 대한 예견 가능성은 채권자가 입증해야 된다는 거. 입증 책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입증을 못하면 소송에서 패소당하겠죠. 특별 손해의 예로서 전매 차익적 물건 매수인이 자기가 산 가격보다 비싼 가격으로 전매하는 계약을 체결했을 때 그 목적물에 흠이 있어서 판매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얻지 못한 전매 차익, 전매 이익, 그것이 특별 손해가 될 것이고, 다음에 쭉 내려오시면 등기 금액, 매매 목적물에 관한 소유 변질된 경우가 이행 불능이 된 경우에 이행 불능 이후에 목적물 가액이 올랐을 때 등기했을 때 그 등기 금액 이런 것들이 특별 손해가 된다는 거. 181페이지 보시면은 181페이지 불법 행위 가운데는 비재산적인 손해배상을 인정하는 경우 명문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채무 불이행에서는 그와 같은 규정이 없지만 채무 불이행의 경우에도 비재산적 손해배상을 인정한다라는 거. 근데 그 손해는 대부분 특별 손해로 처리합니다. 그래서 판례도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고 채무 불이행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을 경우에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그래서 비재산적 손해 대부분 특별 손해로 본다는 거. 손해배상액의 산정 기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는데 배상액 산정 가격과 관련해서 재산적 손해배상은 물건 기타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이라는 거. 넘기시면 181페이지 일반적으로 통상가격 내지 통상교환가액을 표준으로 한다는 거. 그 다음 단락에 보시면은 판례는 재산적 손해가 있음을 분명한데 그 손해액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그것을 위자료, 정신적 손해, 위자료의 정액 사유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는 거. 그러나 재산적 손해배상을 위자료 방법으로 명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거. 어떤 재산적 손해가 있는 게 분명한데 그 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 위자료 쪽을 정액시켜주는 방법으로 할 수는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비재산적 손해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한데 그런데
그에 대한 배상액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들어줄 만한 수당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는 거. 일단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금전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겠죠. 183페이지 보시면은 이때 법원은 신체적, 심리적 고통의 정도는 물론이고 피해자의 인격이나 사회적 지위, 쌍방 당사의 자산 상태, 가해의 동기, 가해 전의 모든 사정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 그 정도 하시죠. 배상액 산정 시기와 관련해서도 견해 대립 있는데 그 판례만 보시죠. 183페이지 밑에서 한 6번째 줄.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 산정한다는 거. 그리고 이때 배상액 지급이 지연되면 이행불능 당시부터 배상받을 때까지 지연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이행불능 후에 가격이 등기하였다 하더라도 그 손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것이어서 매도인이 이행불능 당시 예견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 그 정도 하시죠. 자, 손해배상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교수님 교과서는 손익상계를 먼저 하고 있는데 188페이지를 보시면 과실상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193페이지 그 옆에 그 103 해놨는데 그 세 번째 세 줄 위에 보시면은 동일한 경우에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때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그 손익상계 이득 공제한다는 거. 그래서 과실상계를 먼저 해야 된다는 거. 그런데 어쨌든 교과서에서는 손익상계를 먼저 해놨습니다.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손해배상 산정에 있어 그 이익은 공제해야 된다. 당연한 것이겠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도 있고 그 채무불이행 때문에 얻은 이익이 있다면 그 이익은 공제해야 되겠죠. 그 물건 인도와 관련돼서 물건 매매했을 때 그 기본적으로 뭐 매도인 주소지에서 인도를 받기로 했다고 봅시다. 뭐 동산을 매도인 주소지에서 받기로 했는데 그러면은 매수인은 채무이행기에 바다로 가야 되겠죠. 물건을. 그런데 그 전에 채무자가 명백하게 이행 거절 의사표시를 했다는 거지. 그러면은 바다로 가는 차비는 안 드리겠죠. 그래서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를 입는 것이 있지만 차비 안 들은 이익도 발생했다는 거죠. 뭐 그 이익 뺀 것만큼만 손해배상 청구하겠죠. 그 186페이지 보시면은 손익상계는 민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통설과 판례가 당연한 것으로 인정한다는 거. 손익상계는 엄격히 말하면 이것은 상계가 아니고 손익상계를 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채권이 있지도 않고 또 특별한 의사표시로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배상액의 산정에서 채권자가 얻은 이익을 공제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여기서 옛날부터 손익상계라고 써왔지만 이거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이익공제, 뭐 이득공제라고 불러야 될 것이다라는 거. 공제되는 이익, 손익상계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이익을 공제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배상 원인과 상당 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이 하나다는 거. 판례도 마찬가지라는 거. 판례 쪽에 기업 판례 한번 보시죠. 손해배상 산정에서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되는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득을 얻었고 그 이득과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인 행위 사이에 상당 인과관계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다음 판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 손익상계가 허용되기 위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의 원인이 된 행위로 하여 피해자가 새로운 이익을 얻을 뿐만 아니라 그 이득은 배상 의무자가 배상해야 할 손해 범위에 대응하는 것이라야 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죠. 나머지 한번 읽어보시고. 과실상계, 과실상계도 빨리 보시죠.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하여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 범위를 정함에 있어 그 과실을 참작해야 되는 제도라는 거. 과실상계도 과실을 참작한 제도이고, 엄격히 말하면은 본래적 의미의 상계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과실 참작이라고 하는 것이 옳다. 교수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계시는데, 자, 앞에 화면 한번 보시죠. 과실상계란 불법행위나 재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 손해의 발생 또는 정대에 대해 피해자,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배상 책임의 유무 및 손해액을 정하는 데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것을 말한다는 거. 요건으로서 당연히 재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 있어야 되고, 그에 관하여 채권자의 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거. 이때 채권자의 과실은 재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일단 재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가 성립한 후에 손해 발생이나 그 확대에 관한 것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채권자 자신의 과실 이외에 수령 보조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적용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그 효과와 관련돼서 판례를 소개하고 있는데, 교수님 교과서에도 있으니까 교수님 교과서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그 188페이지 과실상계 요건. 재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일단 갖춰져야 된다. 당연한 거죠. 그 다음에 재무불이행 또는 손해 발생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되고, 조금 전에 봤듯이 민법은 재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채무불이행의 성립 자체에 과실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채무불이행이 생긴 후에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는 경우도 포함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189페이지 여기의 과실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는데, 190페이지 보시면은 판례는 가해자의 과실이 의무위반의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불법행위 생각해 보시죠. 불법행위 가해자의 과실은 의무위반이라는, 보호의무위반이라는 강력한 과실임에 반하여 과실상계에 있어의 과실이란 사회 통념상 신의성실의 원칙상 공동생활상 요구되는 약한 부주의까지를 가리키는 것이다. 그래서 과실의 강약의 차이가 있기는 하다는 겁니다. 그 정도 하시고, 라번에 보시면은 채권자의 과실에는 채권자 자신의 과실뿐만 아니라 그의 수령 보조자의 과실도 포함한다는 거. 그래서 그와 관련되는 예들을 쭉 쓰고 계십니다. 그 효과 쪽에 보시면은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과실을 비교 형량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때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 비율을 정하는 것은 법원의 자유재량이다라고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참작은 하여야 한다는 거. 마지막 그 한 밑에서 세 번째 줄에 있죠. 과실이 있으면 반드시 참작은 해야 되는데 그 비율은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정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92페이지 보시면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채권자가 손해배상액 가운데 일부만을 청구하는 경우에 어떤 방법으로 과실상계를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여러 견해가 있지만 그 작은 로마자 2번 손해의 전액에서 과실상계 비율에 의한 감액을 하여
잔액이 청구액보다 많으면 작은 청구액을 인용하고, 잔액이 청구액보다 적으면 적은 잔액을 인용한다는 거, 이것을 외측설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고 193페이지 앞에서 말씀드렸죠. 동일한 경우에 손익상계와 과실상계를 하여야 하는 때에는 먼저 과실상계를 한 다음에 손익상계, 즉 이득을 공제하여야 한다라는 것. 그다음에 적용 범위, 과실상계를 하려고 하면 양쪽에다 과실이 있어야 되겠죠. 쉽게 이야기하면은. 따라서 본래의 급부를 청구하는 경우라면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채권자가 본래의 급부를 이행해라 할 경우에, 본래 급부 이행할 경우에는 과실상계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과실상계 그때는 적용하지 않는다는 거. 기본적으로 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 시에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4페이지 수령지체, 채권자 지체의 법적 성질을 채무불이행의 일종으로 볼 것인가, 또 다른 법정 책임으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가 있는데, 일단은 법에 별도로 규정되어 있고, 따라서 이 경우에 수령지체의 경우에 과실상계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거. 그 다음에 4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계약 해제로 원상 회복을 청구하는 경우, 원상 회복 자체에는 과실상계할 게 없습니다. 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과 관련돼서 과실상계 적용되는 것이지, 원상 회복할 경우에는 과실상계 법리 적용 안 합니다. 그다음에 하자담보 책임 3번, 왜 이걸 나중에 보냐면은, 하자담보 책임, 매도인의 담보 책임의 경우에는 매도인 쪽의 고의과실은 불문합니다. 하자담보 책임인 경우에는 매수인 측이 선의무과실일 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데, 그래서 보시면은 판례는 매도인이나 수급인의 하자담보 책임은 무과실 책임으로서 여기에 396조 과실상계가 준용될 수는 없다 하더라도 담보 책임이 공평의 원칙에 입각한 것인 이상 매수인이나 도급인의 담보 책임도 마찬가지죠. 도급인의 잘못을 참작하여 손해배상 범위를 정할 것이다. 그래서 양쪽에 공평의 원칙상 과실이 문제되는 경우, 특히 이건 확대 손해와 관련돼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실을 참작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다는 거. 그 다음에 기타 쪽에 보시면 고의 불법행위, 고의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고의자에게 상계 처리해 주는 것은 공평에 맞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과실상계 안 해준다는 거. 밑에서 세 번째 줄에도 똑같은 취지로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 불법행위를 한 고자에게 과실상계 안 해준다는 거. 그러나 피용자의 고의에 의한 불법 행위로 사용자 책임을 지는 경우, 그때 피용자는 고의로 했을지라도 사용자는 고의가 아닐 가능성이 많죠. 그때 과실이 있다면 사용자 책임은 과실상계해 준다는 거. 마찬가지로 대표기관의 고의의 불법 행위로 법인이 책임을 지는 경우, 법인 책임은 과실상계해 준다는 거. 그래서 그때는 피해자의 과실을 참작해야 할 것이라는 것. 마찬가지 법리입니다. 중개보조원이 업무상 행위로 거래 당사자인 피해자에게 고의로 불법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하더라도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였을 뿐 이러한 불법 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은 개업 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묻고 있는 피해자에게 과실이 있다면 법원은 과실상계의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책임과 그 금액을 정하는 데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결국에 이것도 별도의 공인중개사법의 규정이 있지만, 결국에는 민법 756조 사용자
배상 책임, 사용자 책임과 관련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간 쭉 내려오시면 나아가 판례는 표현 대리가 성립하는 경우, 표현 대리가 성립되면 원래 계약 내용 이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과실상계법리 적용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의 예정의 경우,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는 과실상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손해배상 예정할 때 그때 이걸 미리 과실 발생할지 않을지를 예상할 수는 없는 거죠. 손해배상 예정의 경우에도 과실상계 법리 적용 안 된다는 거. 그 정도 하시고 197페이지 중간이자의 공제.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의 기로 인하여 채권자가 장래 일정한 시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그 손해배상을 현재 일시금으로 청구하는 때에는 채무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에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중간 이자를 공제하여야 한다는 거. 당연하겠죠. 생각해보면은 장래에 얻을 손해를 일시불로 미리 받을 경우에 그 사이에 중간 이자는 공제하는데, 그게 공제하는 방법에 달리로 할 거냐 뭐 복리로 할 거냐, 그에 대해서는 민법에 규정은 없다는 거. 그래서 과거에 판례가 뭐 달리로 했는데 지금은 두 가지 모두 이용되고 있다는 것. 그 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손해배상 예정 198페이지 손해배상 예정 있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